미국인 여교수가 한국인 학생을 억지로 탁구 시합에 끌어들여 모두의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지만 그 굴욕적인 순간이 오히려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로 만들었다. 교실 벽에 걸린 시계가 2시 25분을 가리킬 때 팔머 선생님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순간 맨 뒷줄에 앉아있던 김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달 전 미국에 도착한 이후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눈에 띄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오늘은 팔머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을 내려놓으며 발표했다. 특별한 수업을 하겠어요. 김군,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민호의 손가락 끝이 얼얼해지기 시작했다.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고 심장은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를 찔러댔다. 그는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교실 앞으로 나아갔다.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교실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지는 동안 선생님의 목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우리 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완벽한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민호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깜빡였다.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선생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당신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 봅시다. 그녀는 문을 향해 손가락을 휘두르며 명령했다. 체육관에서 웃음소리는 처음엔 작게 시작되었지만 곧 폭포수처럼 복도를 가득 채웠다. 뒤를 돌아보니 제시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고자질한 것이었다. 지난 수학시험에서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육관에 도착하자 탁구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의 위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TV로 국가대표 경기를 봤던 기억이 스쳐갔지만 라켓을 만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봅시다. 팔머 선생님이 비웃듯 라켓을 그에게 던졌다. 아니면 답안지를 베끼는 것만 잘하는지 볼까요? 민호는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다. 부모님이 2개의 일자리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 그는 밤늦게까지 영어 사전을 뒤적이며 공부했다는 것을,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하지만 영어 단어들은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건네준 메달을 꽉 쥐며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한국인의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켓을 잡았다. 어차피 질 게 뻔했지만 적어도 싸워볼 것이다. 민호의 손에 들린 라켓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연한 동작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상대 타일러 존슨을 관찰했다. 타일러는 학교의 스포츠 스타였다. 탁구대 주변으로 군중이 점점 모여들었고 다른 반 학생들도 이 구경거리에 끌려 모여들었다. 내기 시작. 누군가가 외쳤다. 1대1로 신입생에게 걸지. 팔머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건 내 수업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훈이 될 거예요. 민호는 자신이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부모님이 이중교대로 일하는 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목구멍에서 말은 사라져버렸다. 타일러의 첫 서브는 총알처럼 날아왔고 민호는 간신히 반응할 수 있었다. 2번째 점수, 3번째. 팔머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굴욕감은 커져갔다. 잠시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가 올림픽 선수들을 분석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패턴을 관찰해라, 민호야. 모든 선수는 패턴이 있단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눈을 떴다. 관찰했다. 타일러는 강했지만 공이 그의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미묘한 주저함이 있었다. 서브할 차례가 왔을 때 민호는 정확히 그 약점을 노렸다. 공이 탁구대에 닿는 소리가 나자 놀란 침묵이 뒤따랐다. 운이 좋았네. 타일러가 코웃음 치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민호는 다시 서브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타일러의 약점을 노렸다. 공은 예상치 못한 각도로 튀어 타일러의 라켓을 간신히 스치고 지나갔다. 점수! 누군가가 외쳤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팔머 선생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3번째 서브. 이번에는 민호가 약간 다른 회전을 주었다. 공은 마치 하강하는 단풍잎처럼 낮게 떨어졌다가 타일러의 라켓을 비켜갔다. 3-3. 누군가가 숫자를 외쳤다. 타일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의 자신감 가득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운이 좋은 동양인이구나. 타일러가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아버지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하며 이야기해주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상대의 패턴을 찾아라. 그의 호흡을 읽어라. 공이 아니라 사람을 보아라. 다음 순간 민호의 손에서 라켓이 마치 자신의 몸의 연장선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타일러의 강한 공격을 정확히 받아쳤고 예상치 못한 각도로 되돌려 보냈다. 4, 3. 이제 관중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롱의 웃음소리는 놀라움의 탄성으로 변했다. 팔머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지 않을 것이다. 민호가 연속으로 2점을 더 획득하자 타일러의 약점을 더욱 정교하게 공략했다. 각 플레이마다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깨어났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 겨울밤이면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텔레비전으로 탁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던 시간들, 노련한 눈으로 모든 동작을 분석하던 전 코치 할아버지의 모습. 너는 그 눈을 가졌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민호가 자신도 모르게 기술적 세부 사항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며 탁구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민호야. 손목의 각도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지. 아버지가 공장에서 실직했을 때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미국, 기회의 땅, 새로운 시작. 하지만 할아버지는 뒤에 남았다. 여정을 함께하기에는 너무 연로하셨다. 이걸 가져가라. 작별 인사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한국 올림픽 심볼이 새겨진 메달을 건네며 내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할아버지, 저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든 네 안에 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메달이 지금 목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민호는 또 한 번 정확한 타격으로 공을 돌려보냈다. 타일러의 표정이 오만함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군중은 이제 침묵 속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심지어 팔머 선생님조차 미소를 잃고 의심의 눈빛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것 가능해?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냥 아시아인들은 이런 거 잘하잖아.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민호는 그 말의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가 잠시 주저하는 동안 타일러의 강한 리턴이 그의 코트에 떨어졌다. 와이사! 타일러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소리쳤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부모님의 희생, 그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모두 이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다음 서브를 준비하면서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라켓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의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집중된 평온함만이 남았다. 타일러는 공을 높이 던져 강력한 서브를 준비했다. 민호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공의 회전, 타일러의 호흡, 라켓의 각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공이 날아올 때 민호는 이미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경기 점수는 6-6으로 팽팽해졌다. 이전에는 조롱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매혹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마치 한 번도 실제로 연습해 본 적 없는 움직임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점점 더 유연하게 움직였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짜증이 난 타일러는 공격을 강화했다. 초보자의 행운일 뿐이야. 그가 강력한 서브를 준비하며 중얼거렸다. 팔머 선생님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휴식 시간에 탁구대에 접근했다. 이 라켓을 바꿔야겠어요. 그녀가 선언했다. 규격에 맞지 않네요. 그녀는 민회계 덮개가 다른 더 작은 라켓을 건넸다.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퍼졌다. 민호는 항의 없이 교체를 받아들였고 새 장비의 불균형한 무게를 느꼈다. 불공평해요. 민호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1학년 아시아계 소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몰래 자신의 전화기를 선생님 쪽으로 향하게 했다. 타일러가 다시 서브를 넣었다. 새 라켓은 다르게 반응했지만 민호는 자세를 미묘하게 조정하며
불균형을 보완하며 빠르게 적응했다. 그의 몸은 마음보다 더 잘 그 게임의 언어를 아는 것 같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아버지가 동작을 시범 보이던 기억이 그의 반사신경과 통합되었다. 게임 포인트, 민호가 결정적인 서브를 준비하는 동안 누군가 외쳤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는 라켓을 꽉 쥐고 마지막 서브를 날렸다. 공은 완벽한 각도로 타일러의 코트 구석을 향해 날아갔다. 타일러는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지만 라켓은 공을 간신히 스쳤고 공은 바닥에 떨어졌다. 체육관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환호와 놀라움의 소리로 가득 찼다. 신입생이 이겼어. 누군가가 외쳤다. 타일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라켓을 탁구대에 내려쳤다. 팔머 선생님은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민호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웠어? 타일러가 경기 후 물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 대신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배운 적 없어. 그냥 할아버지가 경기하는 것을 많이 봤을 뿐이야. 농담하는 거지? 타일러의 눈이 커졌다. 넌 정말 한 번도 탁구를 쳐본 적이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행운의 라켓을 만져보고 싶어 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디서 훈련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팔머 선생님은 뒤에 처져서 걸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늘 그는 무언가를 찾았다. 자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켰을 때 민호의 입에서 승리의 함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타일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라켓을 탁구대에 내려쳤고 팔머 선생님은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행운의 라켓을 만져보고 싶어 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디서 훈련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다음 수업 시간 민호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레스토랑에서 이중 교대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부모님의 모습,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이제 접시를 닫고 대학 교수였던 어머니는 음식을 서빙했다. 열심히 공부해라.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음 교대 근무 전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 그는 밤늦도록 공부했다.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보며 혼자 영어를 연습했다. 민호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부모님께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다. 외롭게 먹는 점심, 별명들,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들에 대해. 부모님은 이미 충분한 짐을 지고 계셨다. 팔머 선생님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를 비난했을 때 그 모욕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모든 침묵의 노력에 대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부모님께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오늘 탁구를 쳤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처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 아래 숨겨진 메달을 만졌다.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가 물었다. 피곤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부모님께 팔머 선생님에 대해, 부정행위 비난에 대해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의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을 보며 그는 마음을 바꿨다. 그냥 체육 시간에 탁구 시합이 있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네가 할아버지의 탁구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아버지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구 지역 챔피언이었단다. 정말요? 민호는 놀라서 물었다. 할아버지가 탁구를 즐겨보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선수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물론이지. 내 할아버지는 올림픽 국가대표팀 코치가 될 뻔했어. 하지만 너의 할머니가 병들었을 때 그는 가족을 선택하셨지. 민호는 할아버지의 메달을 다시 한번 만졌다. 이제 그것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었다. 다음에 할아버지와 통화할 때 네가 탁구를 쳤다고 꼭 말씀드려야겠구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어머니가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공원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내 안에 한국이 있다, 민호야. 꿈속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인생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도 김씨 가족은 항상 함께 맞서왔다. 그리고 민호는 이제 자신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주 민호는 자신의 사물함이 작은 포스트잇으로 장식된 것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라켓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타일러는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평소처럼 어깨를 부딪히지 않았다. 급식실에서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그에게 합류하라고 손짓했다. 정말 한 번도 쳐본 적 없었다는 게 사실이야? 소피라는 곱슬머리 소녀가 물었다. 그녀는 이전까지는 민호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함께 대회를 봤을 뿐 실제로 친 적은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여전히 새로운 관심에 불편함을 느끼며. 완전 천재잖아. 소피가 감탄했다. 우리 학교에 숨겨진 올림픽 선수가 있었네. 민호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는 그저 눈에 띄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기만을 바랐다.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은 그의 계획에 없었다. 반면 팔머 선생님은 감시를 강화했다. 시험 중에는 다른 어떤 학생보다 민호 옆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답안을 여러 번 검토하며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수업 후 그녀는 민호를 개인적인 대화로 불렀다. 탁구대에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날 속일 수는 없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민호는 반박하고 자신의 정직함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가장 필요할 때 영어 단어들이 도망쳐 버렸다. 그날 밤 그는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지고 있는 영상 링크였다. 팔머 선생님이 그의 라켓을 바꾸는 장면이 1학년 아시아계 소녀에 의해 촬영된 것이었다. 댓글들은 점점 더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민호, 봤어? 팔머가 완전 망했어. 타일러조차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는 위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관심은 그가 원하는 마지막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영상은 이제 학부모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교장실로 향하던 팔머 선생님의 표정은 험악했다. 민호, 괜찮아?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네가 한 일은 없잖아. 그게 문제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 수업 시간, 민호는 새로운 대체 교사를 마주했다. 팔머 선생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휴가를 냈다고 했다. 민호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영상 찍은 사람. 그날 저녁, 민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나쁠 것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호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떠올렸다. 길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진단다. 중요한 건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지.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모든 관심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팔머 선생님의 라켓 방해 영상은 학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교장실에서는 팔머 선생님과의 회의가 소집되었고 학생들은 복도에서 공개적으로 사건에 대해 토론했다. 민호는 마음이 갈라졌다. 한편으로는 몇 달간의 은밀한 비난 후에 정당함을 느끼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 새로운 찬사의 눈길이 그의 불편함을 증가시켰다. 한국에서는 주목받는 것이 좋은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배웠다. 축하해야 해. 소피가 고집했다. 이제 스스로를 그의 친구라 부르며 넌 거의 유명인이야. 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민호가 대답했다.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을 뿐이야. 집에 돌아오자 민호는 아버지가 오래된 휴대폰으로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한테까지 갔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식당 동료가 보여줬어.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이 선생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니? 민호는 지쳐서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충분한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문제는 우리 문제야. 김씨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마주한단다.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꿨다. 꿈에서 그들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는 바다 위에 떠있는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다. 내가 영상에 찍힌 걸 알게 되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가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켰으니까. 교문에 들어서자 민호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다. 어떤 학생들은 미소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첫 수업 시간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팔머 선생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다. 오늘부터 김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학 교사가 될 것입니다. 뒷문이 열리고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연입니다. 그녀가 한국식 발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 선생님이 민호를 불러 세웠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문제가 있나요?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전혀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대학원을 위해 미국에 왔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들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 오세요. 민호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얼마나 컸는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그녀도 한국어로 대답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가 있을 뿐이니까요. 학교를 나서면서 민호는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어디에 있든 그의 안에 한국이 있었다. 팔머 선생님의 해임 소식은 비 내리는 수요일에 전해졌다. 교장 선생님은 학급을 모아 대체 교사를 발표했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상호 존중 정책을 강조했다. 민호는 자신을 향한 여러 시선이 뒤섞여 있음을 느꼈다. 일부는 감탄의 눈빛이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마치 그가 선생님의 해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원망을 담고 있었다. 타일러는 후제 속했다. 너 때문에 그 선생님의 경력이 망가졌어. 수업이 끝난 후 타일러가 민호를 몰아세웠다. 그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 난 아무것도 촬영하지 않았어. 민호는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그녀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날 비난했잖아. 갈등은 벤넷 코치, 육상팀 코치에 의해 중단되었다. 김 맞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체육교사 사무실에서 민호는 벤넷뿐만 아니라 2명의 다른 체육교사들도 만났다. 영상을 봤네. 벤넷이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자네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가였어. 정식 훈련 없이. 민호는 고개를 저었고 불편함을 느꼈다. 3주 후에 학교 간 대회가 있어. 벤넷이 계속했다. 우리 학교는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었지. 다른 코치들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팀의 자네가 필요해. 벤넷이 결론지었다. 그리고 훈련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 과외를 제공할 의향이 있어. 민호는 망설였다. 탁구는 할아버지, 한국 그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자아의 일부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많은 가시성, 더 많은 기대를 의미했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운명은 때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끈단다, 민호야. 하지만 그 길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탁구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들고 있었다. 민호의 사진은 없었지만 기사는 라켓 스캔들과 예상치 못한 챔피언에 대해 언급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가 말했다. 탁구팀에 대한 것이었어.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게 나쁜 일인가? 아버지가 물었다. 식탁에서 고개를 들며. 아니요, 그냥 모든 관심이 불편해요. 부모님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민호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빛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네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것처럼 이제는 네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하지만 그건 제 재능이 아니에요. 민호가 항변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조용히 웃었다. 운? 아니다, 아들아. 그건 김씨 가문의 피야. 네 몸이 기억하는 것을 네 마음은 잊었을 뿐이지.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네가 할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아버지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이 대화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민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부모님과의 어려운 대화 후 탁구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과외 활동은 대학 지원서를 강화할 거야. 어머니가 실용적으로 주장했다. 할아버지와의 전화 통화는 모든 것을 바꿨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민호야, 네 아버지가 모든 걸 말했단다. 네가 드디어 라켓을 들었구나. 할아버지,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졌다. 근육 기억이라는 게 있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탁구 동작을 보여줬지. 네가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너는 이미 라켓 그립을 잡는 법을 알았단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네가 5살 때 너희 부모님이 결정을 내렸지. 너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주기로. 내가 너를 너무 밀어붙이고 있었거든.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전 정말 탁구를 쳤었나요? 챔피언이 될 잠재력이 있었단다, 민호야. 하지만 내 부모님은 내가 너의 모든 어린 시절을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 트레이닝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 벤넷 코치는 탁구를 올림픽 스포츠의 진지함으로 대했고 체력 훈련, 적절한 영양 섭취, 기술 연습 시간을 요구했다. 타고난 재능이 준비됐다는 의미는 아니야. 민호가 반복적인 훈련에 좌절할 때마다 코치는 반복했다. 재능은 시작에 불과해. 집에서는 작은 거실 한 구석을 훈련 공간으로 바꿨고 상자 위에 놓인 판자를 즉석 탁구대로 활용했다. 학교 전에는 서브를 연습하고 잠들기 전에는 손목 동작을 연습했다. 첫 번째 토너먼트 전날, 타일러가 놀랍게도 훈련에 나타났다. 사과하러 왔어. 그가 불편한 듯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카운터 어택 동작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차 연습 중에 생산적인 경쟁으로 변했다. 정식 훈련을 몇 년 받은 타일러는 기술적 지식을 제공했다. 민호는 타고난 상대 읽기 능력을 기여했다. 너희 둘이 합치면 완벽한 선수가 될 거야. 벤넷이 그들이 함께 훈련하는 것을 보고 논평했다. 훈련 후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보낼 짧은 동영상을 찍었다. 서브 동작을 보여주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이 새로운 나라의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느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내 서브 폼을 봤다. 좋아.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내일 영상 통화하자. 내가 보여줄 게 있단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새로운 친구들, 코치,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의 유산을 찾았다. 탁구대 위에서 민호는 자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이제 그것이 어디로 그를 이끌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웨스트레이크 예비학교의 체육관은 긴장된 수십 명의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놀라움과 함께 행사의 진지함을 관찰했다. 전문 탁구대, 유니폼을 입은 심판들, 전자 점수판. 위압적이지. 그렇지. 타일러가 팀 유니폼을 조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너는 라켓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이 나를 이겼어. 벤넷 코치는 마지막 지시사항을 위해 작은 팀을 모았다.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 민호의 첫 토너먼트니까 과도한 압박은 주지 말자. 다른 선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학교 영상은 충분히 퍼져 기대를 만들어냈다. 다른 학교의 한 선수가 다가왔다. 그럼 너가 그 한국인 신동이구나. 그는 거만한 미소로 말했다. 초보자의 행운이 2번 통할지 보자. 민호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모든 것이 정말 단지 운에 불과했다면? 만약 그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면? 그의 첫 번째 상대는 경기 베테랑으로 방법론적인 움직임과 세련된 기술을 가졌다. 관중석에서 민호는 그의 부모님이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은 채로. 그들은 함께 있기 위해 교대 근무를 바꿨다. 할아버지의 메달을 만지며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판이 경기 시작을 알렸다. 첫 세트는 빠르게 지나갔다. 민호는 상대의 경험에 압도되었고 70일로 패배했다. 코치 벤넷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는 생각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기 전 민호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와의 영상통화를 떠올렸다. 공을 보지 마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공이 어디로 갈지는 상대방의 어깨와 손목이 말해준다. 민호는 눈을 떴고 새로운 집중력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놓쳤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한 포어핸드 전에 그의 상대는 항상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백핸드로 가기 전에는 항상 약간 몸을 틀었다. 두 번째 세트는 완전히 달랐다. 민호는 11-8로 이겼다. 이게 가짜가 아니야. 타일러가 속삭였다. 민호가 물을 마시기 위해 돌아왔을 때.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세 번째 세트는 치열했다. 두 선수 모두 적응하고 실수를 최소화했다. 10 동점에서 민호는 할아버지가 이슬 방울이 나무십 위에 기술이라 부르던 것을 시도했다. 공이 마치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완벽하게 성공했다. 1-1 이치우. 마지막 포인트. 민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브를 시도했다. 공은 낮게 네트를 넘어 상대의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닿았다. 상대방은 반응할 수 없었다. 김민호 승리. 심판이 발표했다. 관중석에서 그의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왔을 때 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할 것이라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민호는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진출했다. 그리고 체육관 구석에서 누군가가 주에 깊게 노트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재킷에는 미국 올림픽 대표단의 상징이 달려 있었다. 민호의 첫 승리 후 그는 아까 자신을 조롱했던 제이슨과 두 번째 경기를 치러야 했다. 긴장한 민호는 다른 선수들을 관찰하며 휴식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탁구는 단순한 반사신경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묘한 몸짓 언어, 위치 선정과 리듬의 춤이었다. 긴장했어? 코치 벤넷이 물었다. 다음 경기를 위해 민호가 준비하는 동안. 네, 민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벤넷은 미소 지었다. 그게 좋은 거야.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건 네가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경기장에 돌아오자 민호는 자신의 본능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벤넷 코치가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전문 선수들을 모방하려고 애쓰지 않고 할아버지가 서울의 밤에 묘사하던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적응력 있고 유연하게 공보다 상대를 더 읽으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제이슨은 민호의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 앞에서 방향을 잃은 듯했다. 3-0 승리로 민호는 토너먼트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다. 정말 너가 처음 치는 거 맞아? 제이슨이 경기 후 물었다. 이전의 오만함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바뀌어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복잡해요. 3번의 치열한 라운드 후 민호는 2번이나 주 챔피언을 차지한 상대와의 중결승에 진출했다. 이제 체육관은 여러 탁구대에 분산되어 있던 관심이 단 하나의 경기에 집중되었다. 숨 깊게 쉬고 침착하게 벤넷 코치가 조언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수많은 밤을 떠올렸다.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간들. 곁눈질로 그는 나이든 남자가 주에 깊게 관찰하며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유니폼에는 미국 올림픽 대표단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죠? 민호가 타일러에게 속삭였다. 데이브 포레스터. 타일러가 경외심을 담아 대답했다. 미국 올림픽 탁구 스카우트야. 여기 무슨 일로 왔지?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3달 전에는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썼다. 이제 올림픽 스카우트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결승은 학교 탁구를 넘어섰다. 각 포인트는 의지, 전략, 적응의 전투로 변했다. 민호는 동시에 지치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민첩함을 느꼈다. 주 챔피언 앤서니는 완벽한 기술과 거의 포식자 같은 강렬함을 결합했다. 첫 세트를 잃은 후 민호는 기술 대 기술로는 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휴식 시간에 타일러가 물병을 건네주었다. 그는 백핸드 전에 패턴이 있어 항상 3번의 짧은 스텝을 밟지. 민호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세트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에 반하여 경기하기 시작했다. 상대방이 속도를 기대할 때 감속하고 방어가 예상될 때 공격하며 이 전략은 앤서니를 당황하게 했다. 점수는 2-2로 균형을 이루어 결정적인 세트로 이어졌다. 관중석에서 그의 부모님은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작은 한국 부적을 꽉 쥐고 있었다. 평소에 과묵한 아버지는 한국어로 응원의 말을 외쳤다.
마지막 세트는 정상적인 점수 한계를 넘어 연장되었고 연속적인 동점이 이어졌다. 민호는 빙그레 웃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항상 찾고 있던 것이었다. 소속감,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 결정적인 5세트는 학교 탁구의 차원을 넘어섰다. 각 포인트는 의지, 전략, 적응력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민호의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중요한 순간, 민호는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동작을 구사했다. 할아버지가 나무십 위에 이슬방울이라 부르던 기술이었다. 공이 마치 떨어지기 전에 잠시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다가 예상치 못한 각도로 급강하하는 기술이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저게 어떻게 가능해? 민호의 아버지 주변에 앉아있던 관중이 속삭였다. 김씨 가문의 비밀이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지막 포인트는 지친 랠리 끝에 왔다. 공이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닿았을 때 민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결승에 진출했다. 벤넷 코치가 그를 끌어안았다. 넌 타고났어, 민호. 내 평생 이런 선수는 본 적이 없어. 곧 포레스터라는 올림픽 스카우트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인상적인 경기였네, 젊은이. 경기 후에 너와 너의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결승전은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휴식 시간에 그는 할아버지에게 짧은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제가 결승에 올랐어요. 내 경기를 봤단다, 민호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네, 친구가 영상을 보내주었어. 정말요? 어떻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가 김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거지. 내가 포기해야 했던 꿈을 네가 이어가는구나. 민호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인인데 미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지, 민호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 핏줄은 변하지 않아. 결승전 시작 전 포레스터가 민호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는 명함을 들고 있었다. 민호는 다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포레스터 씨. 민호, 그가 미소 지었다. 내가 미국 올림픽 탁구팀의 스카우트라는 것을 이미 알 거야. 우리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항상 찾고 있지. 그리고 너는 글쎄 특별해. 감사합니다.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결승전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금은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우리는 너에게 전문훈련, 장학금,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을 대표하여 다음 올림픽에 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다. 다른 말을 찾지 못하고 심판이 결승전 선수들을 코트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희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네 마음을 따라가거라, 아들아.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탁구대로 걸어갈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중결승 경기 이후 올림픽 상징을 단 포레스터는 김씨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데이브 포레스터, 미국 탁구팀 스카우트는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다. 전문훈련, 장학금,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여 다음 올림픽에 참가할 잠재적 기회였다. 당신의 아들은 드문 재능을 가졌습니다. 포레스터가 충격받은 부모님에게 설명했다.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2년 내에 국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패키지는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혜택을 포함했다. 영주권 지원, 부모님을 위한 직업 알선, 완전한 의료보험까지. 민호는 좁은 아파트, 부모님의 저임금 직장에서의 지치는 근무 시간, 중고 옷을 생각하며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격식 있는 영어로 말했다. 하지만 제안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포레스터가 떠난 후 가족은 생각에 잠긴 침묵 속에서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결정은 내 몫이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구나. 그는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열어 민회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온 것이었다. 누군가가 바이럴 영상과 지역 토너먼트에서의 그의 성적을 보냈던 것이다. 네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 어머니가 설명했다. 미국 제안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나라란다.
한국의 제안은 검증 기회였고 보장은 없었다. 민호는 생각에 잠겨 메달을 만졌다. 사실 할아버지가 이미 한국 코치들과 이야기하셨어.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분들은 네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단다. 그러니까 저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군요.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미국에서 안정된 미래, 아니면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기회. 돈은 집을 짓지만 아버지가 그날 밤 결정의 시간에 말했다. 명예는 가정을 세운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이란 단지 더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다. 민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미국 올림픽팀에서 저를 원해요.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그건 큰 영광이구나, 민호야. 하지만 한국에서도 테스트 기회가 있대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운 손자를 두었구나.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올림픽 꿈을 포기했단다. 네 할머니의 병 때문이었지. 후회하느냐고. 그렇지 않다. 가족이 먼저니까. 하지만 네 상황은 달라. 네 가족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민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같은 별이 서울 하늘에도 빛나고 있을 것이다. 내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라, 민호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언했다. 그리고 답을 따라가거라. 그날 밤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의 봄 햇살 아래 빛났다. 민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6달 후에 열릴 올림픽을 환영하는 포스터들을 바라보았다.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에게 계속되는 희생을 의미했지만 부모님은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어 민호를 놀라게 했다. 미국은 좋은 기회였다. 아버지가 마지막 공항 이별 전에 말했다. 하지만 네가 내린 결정이 더 값진 것이란다. 이것은 단지 탁구에 관한 것이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지.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꼭 안았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호야.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달, 민호는 국가 아카데미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과 할아버지 방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나이로 약해진 노 코치는 손자와 거의 잊혀진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다시 눈빛에 생기를 찾았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미국 팀의 타일러와 친구들로부터 다음 날 시작될 올림픽 예선에 행운을 비는 메시지들이었다. 민호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셀카를 찍어 보냈다. 자신이 대표하는 색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공항 로비 반대편에서 그는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이 양옆에 서 있었다. 세 세대가 다시 모인 것이다. 완전한 원이 되어. 긴장되니?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할아버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아요. 기억하거라, 노코치가 말했다. 진정한 도전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네 자신의 한계와의 싸움이었지. 차가 공항에서 멀어지면서 민호는 초기의 모욕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길로 변모했는지 생각했다. 자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팔머 선생님은 무심코 잠자던 재능과 그의 뿌리와의 더 깊은 연결을 일깨웠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뛸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성공을 축하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 어떤 이야기요? 한국계 미국인 소년이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이야기 말이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그에게 준 메달을 만졌다. 그가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메달이나 기회가 아니라 자아 발견의 여정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 차가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진입하면서 민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두 세계에 속했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유산. 그는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세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내일이 첫 번째 큰 도전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이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결심으로 빛났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준비됐어요. 김씨 가문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